국어의 변천과 발전, 사실은 별거예요. 할 게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국어의 변천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음의 목표로 학습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는 변천과 발전, 국어가 변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언어의 역사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말은 바랍니다. 변합니다. 다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알고 밑줄 언어의 역사성을 이해한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해 봅시다. 밑에 국어의 힘 키우기, 생각 열기, 중세국어 자료인 훈민정음 언해에 나온 말입니다. 현대국어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살펴봤더니 어때요? 글자 앞에 점이 찍혀 있어요. 혹시 이 점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방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점은 뭐를 표시를 한다? 성조를 표시를 하는 것이다. 성조가 뭔데요, 쌤? 성조는 말을 할 때의 높낮이예요. 말을 할 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것. 현대국어와 달리 이러한 글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얘네들 혹시 이름 알고 있어요? 맨 앞에 거는 아래,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세모 표시는 반치음. 비읍 밑에 이응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는 순경음 비읍.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글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알아두기. 그리고 또 옆에 거 보면요. 몇 개만 더 써볼까요? 세로 쓰기 하고 있습니다. 현대국어와는 달리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의 특징도 알 수가 있지.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밑에 언어의 역사성, 역사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네모.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형태 괄호, 뜻 괄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생성. 있던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며 소멸. 음운규칙과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음운규칙 괄호, 문법 요소 괄호. 국어사의 시대 구분, 우리는 중세국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중세국어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다 요만큼에다가 따로 체크.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까지를 고대국어, 고려시대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국어, 밑줄 고려시대부터 16세기 말까지 중세국어. 16세기 말은요, 임진왜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진왜란. 17세기에서 19세기를 근대국어, 그 이후를 현대국어라고 합니다. 중세국어는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가르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르는 지점에서의 발생한 사건은 훈민정음 창제. 요걸 기준으로 중세, 전기, 중세, 후기, 전기, 중세, 후기, 중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것만은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중세국어는 언제부터 고려 건국에서부터 언제까지 16세기 말까지의 사건은 뭐다? 임진왜란이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142페이지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냐? 국어의 역사성. 그 다음 훈민정음 요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구들 여기 부분들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 중세국어 시기는 어디까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국어. 요 세 군데가 포인트가 되는 단어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국어의 변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음운, 표기, 어휘, 문법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개략적 특징을 파악하고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실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제재 한눈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첫 번째,
중세 국어에 들어서 밑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개의 계열로 확립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된소리 없었는데 중세 국어에 된소리가 등장을 했다. 중세 국어에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아래아가 존재했습니다. 옆에다 더 쓸까요? 여린, 히읗, 옛, 이응 얘네들도 있었어요. 여린, 히읗, 옛, 이응. 중세 국어에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습니다. 어두자음군은 초성의 다른 자음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뒤에 예로 나와 있는 훈민정음에 보면 뜨들 요런 애가 있고 그 다음 수매 요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아 어두자음군 쓰여져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현대국어보다 잘 지켜졌습니다. 모음조화 밑줄. 모음조화는 뭘 모음조화라 그래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옆에다가 써야지 뭐라고? 양성모음에는 뭐가 있는데? 아래 아, 오. 음성모음에는 뭐가 있는데? 어, 우 요렇게 계열들을 양성모음, 음성모음 요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밑줄 애와 애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중모음이었었다. 중세국어에는 성조가 존재를 하고 이것을 방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성조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했었죠. 뭐? 말의 높낮이. 방점은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접기를, 현대국어에선 끊어접기를 표시합니다. 이어접기는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말쌈, 더하기, 주격조사, 이가 오면 앞에 글자에 있었던 받침을 뒤에 모음의 이응 자리로 옮겨서 말, 싸, 미 이렇게 쓰는 것들. 얘를 이어접기라고 한다.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을 총 8개만 주로 썼습니다. 이 8개가 모두 발음이 되었고 현대국어의 음절 말에는 7개의 자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발음되는 8개 써야지. 어떻게 8개? 르, 무, 브, 스 주의해야 될 거, 옛, 이응 이렇게 총 8개만 썼었다. 요거를 종성에는 8개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팔종성, 가족용. 종성은 8개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보다 컸어요. 그렇겠지. 중국, 몽골, 여진어에서 온 외래어도 존재했어요. 저 나라들하고 어떻게든 교류는 했었을 거니까.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는 동안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어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의 변화는 3가지가 있어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 이동, 뜻이 확대가 되는 의미 확대, 의미가 줄어든 의미 축소. 다시 의미 변화에는 이동, 확대, 축소 3가지가 있다. 문법상의 특징,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이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다가 괄호, 앞에 오는 의문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쓰거나 쓰지 않거나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었다. 어쨌든 이거 3개 다 전부 2다.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지만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에서는 옴, 음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얘기를 할게요. 글씨를 사용하다 할 때 이렇게 쓰다 이렇게 해요. 쓰다. 비읍, 시옷, 어두자음근 들어가는 거. 여기에다가 더하기, 뭐를 붙이면 명사가 되냐?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쓰다.
쓰기 명사지. 씀 이것도 명사지. 근데 이 시절에는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된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요 모음조화하고 연결이 지어서 대신에 의가 음성이니까 오라는 양성 대신에 um을 써서 요렇게 하고 다시 표기에는 요렇게 표기를 한다.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형음이 기가 현대국어처럼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다. 현대국어와 달리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모두 존재했었다. 특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중요할 거다. 배경지식, 중세국어의 시작,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건국에서 16세기 말까지.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쓸게요. 뭐라고? 고려 시대에서부터 16세기 말까지. 얘네들을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국어의 변천. 국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역사성. 지금의 국어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다. 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봐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말은 있지만 글로, 책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체크,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는 후기 중세 국어였었다.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국어가 겪은 변천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거 먼저 확인할 거예요. 첫 번째, 훈민정음.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해설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훈민정음은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하다. 어두자음군,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2개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예를 들면 어디 있을까? 다음, 비분절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홀로 실현되지 않는 소리의 길이, 높이, 색이, 얘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말, 이거랑 말 길게 발음하는 거랑 다르다고. 앞에 말은 따그닥따그닥 말이고 앞에 말은 따그닥따그닥 말이고 뒤에 오는 말은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 이렇게 뜻이 구별될 것이다. 글자 옆에 점 찍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방점. 방점은 무엇을 표시한다? 성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 이 이야기를 자꾸 왜 하냐고? 소리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함정에 빠뜨리니까.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 점이 1개면 거성, 높은 소리. 점이 2개면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받침 소리 그드브가 안울림 소리로 끝나면 입성, 빨리 닿는 소리. 이렇게 체크. 점이 없으면 평성, 1개면 거성, 낮았다 높아지면 상성, 빨리 끊는 소리 입성. 이렇게. 입성은 점을 찍기도 하고 하나 안 찍기도 하고 하나 찍기도 하고 2개 찍기도 하고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받침에 얘네들이 오면 그냥 점의 개수에 상관없이 입성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오른쪽 다 봤고 훈민정음 언해 됐고 밑에 음은 표기상의 차이점. 일단 첫 번째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개의 계열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중세국어 이전에 고대국어에는 된소리 없었을 거예요. 라고 추측을 해요. 된소리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현대국어와 달리 순경음, 비읍, 반치음이 있었다. 어떤 단어에서 알 수가 있다? 여기 보세요. 비읍, 디귿, 초성에 쓰잖아. 비읍, 시옷, 초성에 쓰잖아. 비읍, 시옷, 시옷, 기역 세 개까지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애들 이름을 뭐라고 한다? 어두, 자음군. 중세국어에는 아래아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세국어에서 애는 이중모음이다. 이중모음이다. 다음 모음조화는 현대국어보다 잘 지켜졌었다. 모음조화 잘 지켜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죠. 모음조화가 뭔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그러면 양성모음에는 뭐가 있는데? 아래아, 오아. 음성모음에는 뭐가 있는데? 우, 세기. 다음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가 있었는데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를 했다. 성조는 뭐라고요?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지. 이게 성조 밑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얘가 비분절 음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성조 몇 개예요? 평성, 거성, 상성, 입성 4개지. 그래서 방점을 다른 말로 사성점. 글자 왼쪽에 더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좌가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밑에 중세국어의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체크만 할게요. 이름만 기억해. 순경음, 비읍, 반치음, 아래, 아. 이렇게 됐을까요? 순경음, 비읍은 브의 음가를 가지고 반치음은 z의 음가를 가지고 아는요. 아와 오의 중간음인데 이거 어떻게 낼까? 정확히 우리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이다. 요 정도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과거의 어느 모습 정도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옆에 나와 있는 2번 국어의 의문상의 특징은 아까 다 했었던 거라 또 읽으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밖에 안 되겠지. 밑에 모음조화란 모음조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에 모음이 앞에 모음의 영향을 받아 가깝거나 같은 소리가 내는 것. 알록달록 살펴보면 어때요? 아, 오, 얼룩덜룩, 우, 졸졸, 오, 줄줄, 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양성모음엔 뭐가 있고 음성모음엔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아까 다 확인했었죠? 밑에 거 체크하러 갈게요. 오늘날에는 전세 중세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글 자료 별로 없지. 후기 중세국어죠. 훈민정음 창제 이유입니다.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순경음, 비읍, 반치음, 아래아가 있었다. 그렇죠. 단어의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이름 뭐였어요? 어두, 자음군. 애와 애는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아니요. 중세국어에서는 애와 애 뭐였어? 이중모음이지. 현대에서는 단모음인데 그러니까 X. 중세국어에는 성조가 표시했다. 성조 뭐였어? 음의 높낮이. 됐을까요? 옆에 3번 비분절 의문인 성조의 종류와 소리의 특성을 조건에 맞게 쓰세요. 방점의 개수와 관련지어서 방점을 쓰지 않으면 평성,
낮고 평평한 소리. 방점을 한 개 찍으면 높은 소리, 거성. 방점을 두 개 찍으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하지만 빨리 닿는 소리, 입성은 점의 표시와 관계가 없었고 대신 언제 그 글자에 받침이 얘네들이 오면 원래는 이렇게 4개까지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앞에 있었는데 요거는 확인해 놓읍시다. 받침에 얘가 쓰여져 있으면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입성, 빨리 닿는 소리다. 다음 페이지. 이 시기에는 받침이 있는 체연이나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밑줄 다 그을게요. 이어적기, 연철을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3 더하기 2 여기 볼까요? 자음으로 끝나는 사슴, 체연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할 땐 받침 미음을 뒤로 이어서 4, 3, 2. 깊다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은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피읍을 넘겨서 깊은. 현대국어는 분철이고요. 받침에 몇 개만 쓴다라 그랬어요? 8개. 그느, 드르, 무르, 스으. 8개. 주의해야 될 건 맨 마지막에 꼭지가 달려있는 옛 이음. 받침에는 8개만 씁니다. 팔종성법. 종성인 8개만 써도 충분해요. 팔종성, 가족, 용.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음절 말에서 디귿과 시옷이 다르게 발음될 수 있다.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얘네들의 각각의 발음은 둘이 달랐을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다 똑같이 디귿으로 발음할 텐데 중세국어에는 다르게 표시했었을 거예요. 어휘상의 차이점.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보다 컸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7개만 쓰는 거, 가느다란 물방울, 뭐 요거는 참고.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보다 컸습니다. 강, 산, 밑에 나와 있지만 그냥 쓸까? 강, 산, 온, 백, 즈문, 천과 같은 고유어가 있었는데 전부 다 현재는 밀려났습니다. 이 시기에도 외래어가 존재했대요. 중국에서 온 붓, 먹, 몽골에서 온 바톨, 용사, 여진족에서 온 투먼, 두만강, 두만, 그 예입니다. 어휘의 의미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값이 나가다라는 의미의 중세국어 싸다가 값이 저렴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중세국어의 싸다는 값이 나가다 이런 뜻인데 현대국어에서는 뭐 저렴하다 라고 되어 있죠. 뜻이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의미 이동된 단어이다. 됐고요. 의미의 변화. 옛날의 다리는 사람 짐승 다리야. 하지만 지금은 책상도 다리가 있지. 다리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네. 의미 확대. 옛날의 영감은 벼슬 사람, 당상관 이상, 벼슬 한 사람인데 지금은 나이만 먹어도 영감이죠. 영감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의미 확대.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의미 축소. 옛날엔 중생 하면 어때요? 유적물 전체, 살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 빼놓고 전부 다예요.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살아있는 건 전체 다였어. 근데 지금은 사람 빼고 짐승이지. 짐승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게 줄어들었네? 의미 축소. 계집은 옛날에는 그냥 여자야, 여자. 하지만 지금은 비하하는 용어죠. 계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지. 의미 축소. 의미 이동은 뜻이 전혀 달라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의미의 변화에는 확대, 축소, 이동 세 가지가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채연아, 지금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니? 따라올 만해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핵심 정리. 얘네들은 외울 거예요. 이어 적기 했습니다. 옆에다가 연철. 받침에는 그느드르, 무브스, 8개 쓰였습니다. 팔종성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받침의 디귿이랑 받침의 시옷은 서로 다른 소리가 났었을 것이다. 중세국어의 어휘의 특징,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보다 컸어요. 어쨌든 외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하는 애들, 의미 이동된, 의미 축소, 의미 확대되는 의미 변화 과정이 있었다. 밑에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어미가 결합할 때 밑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 중세국어에서는 음절말에서 소리 나는 게 7개가 아니라 8개죠. X. 중세국어에는 고유어의 비중이 컸을 겁니다. 5. 중세국어에는 바톨과 같은 몽골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싸다는 값이 나가다라는 뜻이었었습니다. 됐고, 옆에 이어적기 방식이 적용된 거 그냥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답은 리을이에요. 봄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냐? 봄이라고 하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서 미음이 넘어가는 이어적기까지 봄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48쪽. 일단 이제 이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외우는 것들이지. 시작해 볼게요. 국어의 변처. 일단 옆에 체크해 봅시다. 명사형 어미라는 말을 쓸 건데 무슨 말이냐? 용언, 동사, 형용사의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에 붙어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입니다. 됐어. 옆에다 쓸 거예요. 중세의 명사형 어미는 두 개다. 두 개다. 왜 두 개예요? 앞에 글자가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음성모음으로 끝나면 이렇게 해요. 아까 예를 들었죠. 쓰다 더하기는 뭐가 오겠어? 의가 음성이니까 이렇게 오는 거겠지. 가다는요. 이렇게 오겠지. 하다. 먹다. 이렇게 올 거예요. 명사형 어미 음을 쓰던 시절에는 모음 조화를 지키려고 했구나. 다음 객체 높임의 변화, 객체 높임법 밑줄.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에서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삽, 잡, 잡, 삽, 잡, 앞 요렇게 생긴 애들 있으면 객체 높임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됐을까요?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했었는데 주체 높임도 서너말 어미 있고 객체 높임도 서너말 어미 있고 상대 높임도 서너말 어미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체, 객체, 상대, 서너말 어미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밑에 석보상절 읽어보면 되겠고 주격조사 됐고 서너말 어미 오케이. 앞으로 넘어올게요. 본문 문법상의 차이점 밑줄 주격조사가 이만 있고 가는 없었다. 더 중요하네요. 이는 환경에 따라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었습니다. 밑에 보면요. 얘네들은 따로 체크합시다.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면 이나 반모음 이외의 이로 끝나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생략. 아이쿠야 무슨 말이 이렇게 헷갈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디가 있냐. 요렇게 앞에 글자 네모칸 요렇게 하나 할 거예요. 네모칸 요렇게 세 개를 네모칸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앞에 글자에 뭐든 상관이 없어. 받침이 있기만 하면 이야.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기만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고 이로 끝나면 주격조사 안 쓸 거야. 앞에 글자에 받침도 없고 이도 아니면 이응 없이 그냥 이를 쓸 거예요. 됐을까?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제는 있어. 뒤에 주격조사 쓸 거예요. 에헴. 자, 뭐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볼게요. 구름. 앞에 글자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이를 쓸 거야. 동그라미 붙여서. 그 다음 또 여기 볼게요. 불휘. 이거 뒤에 주격조사 쓰세요라고 하면은 뭐 쓸 거야? 이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안 쓸 거예요. 영형태. 부텨. 이렇게 쓰여져 있어. 받침도 없고 이도 아니지. 그러면 그냥 요렇게 쓸 거라고요. 됐을까?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말쌈 뒤에 주격조사 뭐 쓸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 쓸 거예요. 왜? 받침 2로 끝났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놈 뒤에는 뭐 쓸까? 앞에 글자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2를 쓸 거예요. 그 다음 뭐 쓸까? 불휘. 지아비 이렇게 올 거예요. 2로 끝났죠? 안 쓸 거예요. 그 다음 부모 뭐 쓸 거야? 받침도 없고 이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됐을까요? 다음 현대국어에선 명사형 어미, 미음이 쓰던 것이 중세국어에서는 뭐라고? 중세국어에서는 명사로 바꿔주겠다. 을 쓸 겁니다.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긴 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그 쓰임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었는데 모두 서너말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따르게 체크할게요. 주체 높임은 시, 샤. 객체 높임은 삽, 짭, 짭. 상대 높임은 이, 잇. 이렇게 쓸 겁니다. 일단 얘네들은 구분해서 좀 외워주셔야 되겠지. 밑에 해석해 볼게요.
양슈이 목련다려 세존한부 묻잡고 니라샤대 무스무라 오신이 있고 아따 살벌하다. 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체크를 할게요. 일단 요 이는 뭐예요? 가에 해당되는 주격조사예요. 왜 이 형태를 썼을까?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는 거니까. 아, 선생님 앞에 받침 이응이 있는데요. 한자 밑에 오는 요 이응은 소리 안 나는 이응이에요. 다음 세존의 한불 묻잡고 잡 여기에다가 체크. 객체 높임이네. 여쭙고에 해당되는 말이다. 니라 샤데 시샤는 뭐였어요? 주체 높임 하시길. 무산이라 오신이 있고 잇 상대 높임이죠. 오셨습니까? 존댓말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귀찮겠지만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삽, 잡, 앞, 객체 높임, 시샤, 주체 높임, 이, 잇, 존댓말, 상대 높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학교 시험 나오면 까다롭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포인트는 또 여기죠. 묻잡고 묻고 누구를 높이는 거다? 목적어 세존의 안부를 높이는 거다. 니라샤대 샤 주체인 야수를 높이는 거다. 오실이 있고 주체 일단 있고 듣는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큰일 날 뻔했네. 오시었습니까? 주체를 높이기도 한 것이다. 야수가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말씀하시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다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중세국어가 변화를 거듭하여 현대국어의 모습을 갖춘 거라서 어쨌든 공통점도 많아요. 국어 자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용해서 현대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어를 관련한 통찰도 기를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관련된 거 요거까지 빈칸 나오면 여러분들 외울 것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얘는 요 시험 범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외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 외우려고 하지 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외울 시간에 3번 읽으시라. 이렇게. 다음 페이지 핵심 정리할게요. 주격조사 2만 사용되었고 환경에 따라서 3가지 형태가 있었다. 명사형 어미로는 옴, 음이 사용되었고 모음조와 지켰다. 높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 잡, 앞.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국어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하나만 남아있다. 옆에 2번 문제 잠깐 먼저 볼게요. 양슈이, 야슈이, 야수, 가. 그러면 요거 이가, 요 이는 현대국어의 가에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가 이로 실현되기도 했어. 맞는 말이지. 니은, 안부 묻잡고. 원래는 뭐예요? 여기 안부. 해석 어떻게 해요? 안부를 여쭙고 어머 세상에 늘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실현되기도 했다. 땡 안부를이니까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거지. 디귿 묻잡고 기억나요? 삽잡 앞이면 뭐라고? 객체 높임이었다고. 객체 높임.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잡이 존재했군. 맞겠죠.
그 다음 묻잡고의 이 잡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세존의 안부라는 목적어를 높이는 거지. 이 잡은 세존의 안부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어입니다. 니라샤대 이르시기를 샤 주체 높임이죠. 말씀하시길 여기에 말씀하시길 시에 해당되는 거지. 말씀한 건 누구야? 야수지 야수. 그러니까 야수라는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입니다. 주체 야수. 무라무라 오신이 있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는 주체 높임이죠. 온 사람은 누구야? 목련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련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럼 여기에서의 이 시는 주체 목련을 높이기 위한 거고 오실이 있고 it은 상대 높임이지. 이 이야기 듣는 사람 누구야? 역시 목련이라고 하는 상대지. 4번 리을 시를 보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오케이. 미음 it 상대 높임 실현하는 it이 쓰여 있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답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2번. 2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이가 존재했다. 중세국어에선 명사형 어미 옴, 음이 기보다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중세국어에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이, it이 존재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을까요? 3번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 잡, 앞을 사용하고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고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민채 지금 졸려 죽겠지? 네. 되면 갑자기 질문해 드릴까요? 민채 뒤에 주격조사 뭐 와야 되니? 1번, 2번, 3번 뭐 와야 되니? 그쵸, 2번 와야지. 그렇지 않을까? 네. 하지만 요때 이 애는 중세국어의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에 여기 쓰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고급 문법이었었네. 일단 됐어. 다음 150페이지. 국어의 힘 키우기. 일단 정시. 자, 시작할게요. 글자 조금 키워놓고 시작할게요. 자, 어디가 있냐. 왼쪽으로 와봅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서문을 읽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탐구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로 해서 따로 영상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다음 진도가 진행이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하시죠? 슬픈 일이지만 우리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금요일날 7시에서 10시 사이에 좀 만나? 꼭 3시간 다 채우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딱 해서 한 2시간 정도로 왔다 갔다 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어때? 웃음이 나지? 시작할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일단 외워둘 게 먼저 생겼네요.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하는 표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적 한자음 표기. 아니야, 이거 쓰지 마. 뒤에 제가 영상 보내드린 거 거기에 다 있어요. 한자를 쓸 때 그냥 기억만 듣기만 해요. 한자를 쓸 때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춰서 쓰는 거예요. 종성이 없을 땐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쓰고
소리 나는 이응이 있을 땐 옛 이응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생종, 엉쟁, 훈민, 정음이 아니라 여기 소리 안 나는 이응이야. 세종, 제, 훈민, 정음 이렇게 읽어야 해요. 그러면 종은요. 밑에 옛 이응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자음을 표기할 때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거를 쓰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란 뭐다?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거다. 이상적 한자음 표기다. 현실적 한자음 표기 아니다. 한자를 쓸 땐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춰 쓴다. 소리 안 나는 종성이 없을 땐 음가가 없는 그냥 이응을 쓰고 소리가 나는 받침 이응은 옛 이응을 쓴다. 나랏 말싸미 뜻은요. 나라의 말이 요 시옷은 현대국어에서 무엇의에 해당되는 말이고 관형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싸미는요. 말쌈 더하기 2예요. 요 2는 정체가 뭐다? 주격조사다. 주격조사는 형태가 세 가지였었는데 왜 하필이면 요 이응이 달려있는 이 주격조사를 썼을까? 앞에 글자에 받침, 자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음이 뒤로 넘어갔죠? 이어적기 한 것이다. 듀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뭐하고 있어? 비교하죠? 비교 부사격 조사. 문자와 그렇지 여기 이응 봐. 요게 소리가 안 나는 이응이라고. 근데 왜 이응 채워졌어? 요 글자가 한자니까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써줬습니다.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에서의 문자와 우리말과 해서 공동격 조사. 서르 현대국어에선 서로죠. 근데 살펴봤더니 음성, 음성, 음성 모음끼리 모아서 써놨네. 모음조화 지켜졌습니다. 사마띠 통하지 아니함으로 통하지 사마띠 지금 이 단어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라진 말입니다. 원래 받침 치읓이었거든요. 근데 치읓 받침 안 쓰고 시옷 쓰고 있지. 왜? 이 시절에는 받침 8개만 쓸 수 있었으니까 받침 8개만 씁니다. 팔종성법. 아니함으로 뭐뭇을세에는 무엇무엇이므로 라고 하는 종속적 연결어미. 안 써도 돼. 쓰지 마. 그냥 보고 계세요. 왜냐면 아까 영상 보내드릴 거 거기에 미친 듯이 자세히 다 있어. 일단 한번 오늘 냄새 맡고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 옛날에는 이렇게 쓰면 뜻이 어리석은이야. 근데 지금은 젊다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어리석은 거랑 젊은 거랑 의미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의미 변화 중에 의미 이동된 단어다. 어린 백성이 얘도 주격조사죠. 왜 이러한 형태를 썼다? 앞에 글자에 종성, 받침이 있으니까.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홀 하는 바가 있어도 이르다 초성에 오는 니은 쓰지 않는 거 두음 법칙인데 그러면 이 단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 거지.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요거 주격조사인데 왜 이응 없이 이 형태를 썼어? 앞에 글자에 받침도 없어. 앞에 글자가 모음이 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응 없는 이를 썼다.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초성의 다른 자음, 서로 다른 자음 두 개를 섞어 썼죠? 이런 애들 이름이 뭐야? 어두자음군. 다른 영상에 나와 있겠지만 뜻 더하기 을 이거예요. 디귿이 넘어갔죠? 이어적기 했다. 요 을은 목적격 조사다. 싫어, 능히, 표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D가, 드가, 트가 이를 만나면 지나 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국외음화 적용되지 않았다. 못할 놈이는요. 놈 더하기 이였는데 임금님이라고 백성들한테 이놈 저놈 한 거야? 아니야. 이 시절에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미 축소. 옛날에 놈 하면 사람 전체였는데 지금은 이놈 저놈 그 중에 일부잖아요. 의미 축소. 못할 사람이 하니라 많으니라. 가 주격조사 요렇게 썼죠. 왜? 앞에 글자가 받침도 없고 이도 아니고. 일할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요 위 밑에 이응 소리 안 납니다. 근데 왜 써요? 한자니까. 한자는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췄으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어여삐 너겨, 가엾게, 불쌍히 여겨. 오늘 너 너무 어여쁘다 하면 예쁘단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절엔 불쌍하다란 얘기지. 예쁜 거랑 불쌍한 거랑 관계가 있어? 의미상? 없지. 그러니까 의미 이동.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요 밑에 이응도 소리 안 나는 이응이고요. 지금은 스물이지. 입술 소리 무, 브, 뿌, 프 밑에 오는 을을 우로 바꾸면 우 입술 모양이 어때? 동그래지지. 동그란 입술이 되는 원순 모음화가 얘는 적용이 안 된 거다.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해여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니겨 쉽게 익혀서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순경음 비읍 쓰고 있다. 니겨 익혀 니은 살려있네 두음 법칙 적용 안 된다. 날로 쏨에 쓰움에 용언의 어간 음은 명사형 어미 에는 부사격 조사. 그러면 쓰움에 명사형 어미 옴 있었는데 왜 옴 안 쓰고 썼어요? 쓰다의 의가 음성이니까 오 양성 대신에 음성을 쓴 것이다. 모음조화 지켜졌다. 미음 받침 뒤로 넘어갔죠? 이어적기 한 거다. 뼈난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어두자음군 쓰여 있었고 얘도 원래는 람이니라 요렇게인데 미음 넘어갔어 이어적기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진짜 훅 하고 지나간 건데 프린트에는 엄청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완전 핫한 저는 링크 보내드릴 거지만 여기에 와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프린트에 뒤에 빈칸도 있어. 빈칸 채우기. 그래서 영상 보고 뒤에 빈칸 채우기까지 같이 채워 놓으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또 조금 줄여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리고 뭐 별로 다른 거는 없지만 여기 해석에는 몇 개만 쓸게요.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는 중국 애들하고 좀 다르거든. 자주정신.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백성들 사랑한다는 얘기죠.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어.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사람 말아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는데 편안하게 한다.
실용정신. 할 따름이니라. 됐고요. 밑에 다음 중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여기에서 현대국어 사용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아래아 있죠?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 뭐 있어요? 비읍 밑에 이응 있는 순경음 비읍 있지.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음운상의 차이를 따져봅시다. 초성의 브드, 초성의 브스, 브드, 브스 얘네들 이름 뭐라고 그래요? 어두자운군. 그렇지.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고 중세국어의 어두자운군은 현대국어로 넘어올 때에 된소리로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 밑에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밑줄 비분절 요거 하나만 기억해.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의미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비분절 음운. 중세국어 말쌈하고 글자 옆에 점 찍혀 있죠. 이 점의 이름은 방점. 방점은 무엇을 표시하는 거다? 음의 높낮이, 성조를 표시하는 거다. 중세국어에서는 음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했고 현대국어에서는 음의 길이로 뜻을 구별하는구나 라고 생각. 4번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상의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말쌈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 단어는 말쌈 더하기 이가 말쌈이가 된 거. 미음이 넘어갔죠? 중세국어 소리나는 대로 이어적기. 현대국어에서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 중세국어 이어적기. 현대국어 끊어적기. 다음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해서 단어 뜻, 해석은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나이가 적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의미, 이동. 사람에서 놈,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지. 의미, 축소. 불쌍하게, 예쁘게, 의미, 이동.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말쌈. 중세국어에서는 말, 현대국어에서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확 줄었네. 의미, 축소. 여기까지 해놓으면 괜찮겠죠. 됐을 다음 페이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주격조사의 차이점.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이 이렇게 실현됐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 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 이는 왜 이런 형태를 썼어? 앞에 자음으로 끝나니까 받침이 있으니까. 배는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바, 이 요게 합쳐져서 배 이렇게 되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됐고 밑에 다음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 사이. 자, 쏨에는요 한 번만 써봅시다. 스, 에. 스, 에. 현대국어에서는 스, 미음, 에 이렇게 오는 거지. 중세국어에서는 썼고요. 현대국어에서는 미음, 음이 사용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어제 서문, 번역문이 있어요. 교시적 가르쳐주고 설명합니다. 창제정신 나타납니다. 창제정신 뭐 있었어요?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15세기 중세국어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해제, 얘네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훈민정음 28자 만들었다라는 건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있죠?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됐고,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와서 용비어천가에 나온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원래는 1, 2, 125장 요게 한 3개 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얘네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오늘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약속해 주면 돼. 오늘 자기 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용비어천가 영상 볼 거예요. 그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이미 눈이 감기고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죠. 요거 끝나고 또 과학 아니야? 과학 선생님이 막 고문하고 그래 숙제 안 해오면 그렇게 새벽 4시까지 할 만큼 그 정도로 엄하게 해야 되나? 네. 밑에 나와 있는 용비어천가 얘는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또 냄새만 맡고 가자고 이렇게 할 말이 많았었어? 아까는 정말 냄새만 맡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밑에 해석해 볼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뿌리가 이렇게 끊어볼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내가 이루어 바다로 간다. 뿌리가 깊은 기초 튼튼 나무는 조선은 바람에 내우외환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꽃, 열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샘이 깊은 연원이 오래된 역사가 오랜 물은 조선은 가뭄, 내우외환에 그치지 않으므로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서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간다. 조선 영원히. 일단 의미는 이렇다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 후대 임금들 잘 들어. 세종대왕이 얘기하실 거예요. 후대 임금들 잘 들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1000년 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한강 북쪽에 1000년 전에 미리 정해놓았어.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어. 여러 대에 거쳐 어진 덕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지. 우리는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 다스릴 거야. 덕치주의.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 후대 임금들이 이 나라를 이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부지런히 해야 더욱 굳어질 겁니다. 임금이여, 후대 임금들, 내 자손들, 너네 알아야 돼. 태강왕이라고 하는 중국의 하나라인가? 은나라 왕이 할아버지가 나라를 엄청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놀러 다녀도 되겠지 하고 맨날 사냥 나가서 놀러 오지 않았을 때 반란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났거든. 태강왕처럼 낙수의 사냥가 있으면서 할아버지 조상만 믿으셨습니까? 조상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 다스릴 때 부지런해라. 할아버지 조상 믿지 말고 경천근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올게요. 문법적인 것만 볼게요. 불휘, 뿌리가 여기 주격조사 쓰이지 않았다. 깊은, 깊은 이어적기. 남간, 나무는
바람에 얘도 몇 개만 간단하게 쓸게요. 주격조사 쓰지 않았다. 이어적기 남그안 얘는 보조사다. 바람에 이어적기 했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바람에 요 에는 부사격조사.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아니 밀세, 아니 흔들림으로 을세 종속적 연결 어미. 꽃이 좋고 좋고 국외음화 안 됐군. 여름 열매가 하나니 많으니. 샘이 샘 더하기 이 주격조사 이어적기. 깊은 이어적기. 물은 우리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물이 아니라 물이라고 쓰여져 있죠. 원순 모음화 적용 안 됐다. 가말에 말에 이어적기 했다. 역시 요 애도 그냥 쓸까 지금? 원인 부사격 조사. 아니 그칠세 아니 그침으로 내희 요 이는 주격조사. 내가 이루어 바라래 얘는 바랄에. 주의해야 돼요. 요 바람 때문에 할 때의 이 애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고 바다로잖아요.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 부사격 조사다. 천세우해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시샤 주격조사야. 저기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에요. 한강 북쪽에 처소 부사격 조사. 누인 개국하샤. 인을 쌓고 나라를 열으샤.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복년 하늘의 행복이 운이 축복이 갓 없으시니 끝이 없으시니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성신 후손들이 주격조사 니아샤도 주체 높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샤 주체 높임. 더욱 굳으시리 이다. 이 it은 상대 높임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씨는 뭐예요? 이 글의 청자면서 이 문장의 주어요. 임금하. 야 임금들 반말 아니야. 높이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아르쇼셔 아셔야 합니다. 낙수에 사냥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으니 있까? 믿으면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믿고 일 안 하고 놀면 안 됩니다. 이야기 됐을까? 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에 비해서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학교 프린트에 2장이 없고 하면 1장부터 내가 설명할 건데 그냥 그거는 이제 스킵 하고 2장 설명부터 들으시면 돼요. 됐고 다음 페이지. 국어의 힘 키우기. 얘네들은 체크하셔야지. 용비어천가에서는 반치음 아래아를 썼습니다. 성조 표시하고요. 방점 표시했습니다. 이어적기 했어요. 하다, 여름, 의미 이동된 단어가 많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she, 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주격 조사는 이가 쓰거나 의문 조건에 따라서 안 쓰기도 했습니다. 현대국어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용비 어천가.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 장편 영웅서사시다. 조선 건국은 위대한 거고 당연한 거고 후대 임금들 니들 경천근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권계해 준다. 글의 종류는 악장이라는 종류고요. 궁중음악에 맞춰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악장이라는 건 대상이 지배계층이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아니다. 그렇게 확인. 궁궐 안에서만 들었던 겁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국어의 역사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르는 혹시 문과에 가서 뭐 언어에 관련된 이러한 과에 진학하시게 되면 이 아저씨는 무조건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1학년 때 볼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라고 해서 이 보편 법칙에서 벗어날 리가 없다. 모든 단어는 변화하며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한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다시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별적 단어 하나도 변화하며 변화의 물결이 모여서 어휘 전체 체계나 양상도 변한다. 결국에 뭐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변한다. 우리가 어휘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에 대한 통시적 지식,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지식이 현대 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어리둥절하다, 좁쌀, 좁쌀, 암흐닥, 암탉. 어리둥절하다에서의 이 어리는 어리석다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대국어의 어리다의 뜻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 이 어리는 어리석다였구나. 좁쌀이라는 것 자체가 조 더하기 쌀인데 조상님들이 옛날엔 쌀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 비읍이 여기 볼까요? 조 비읍이 앞으로 내려오고 얘가 된소리 쓰가 되면서 어떻게 현대국어에서는 좁쌀 이렇게 됐다고. 탭쌀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암흐닥 흐와 드가 축약이 돼서 트가 된 겁니다. 세상에 국어의 역사 변화를 연구하지 않았으면은 왜 암닭, 조쌀이 아니라 좁쌀, 암탉이었을까? 몰랐었을 거라고.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얘기해 주네요. 안팎은 안흐박이었었고요. 됐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국어의 역사를 연구해야 하는 까닭은 현대 국어를 잘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국어를 잘 이해하고 통찰력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국어의 힘 펼치기, 어휘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됐어?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얘는 저기 영상에 올라가 있을 거지만 미리 확인할게요. 깊은 깊 더하기 은이야. 바람에는 바람 더하기 에. 샘이는요. 샘 더하기 이. 물은 물은. 가난이는 그냥 가난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이어적기 되지 않았었던 거. 미리 또 그냥 몇 개 더 할까? 남그안은 남그안.
가말에는요. 가, 말, 에. 발알에는 바, 랄, 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통 이어적기야? 그렇게 확인합시다. 됐고, 어리다는 중세국어에 어리석다고요.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가엾다. 하다는요, 많다라는 뜻이었었고, 야호! 이거 세 개 다 싸그리 묶어서 의미 변화 중에 이동되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154쪽. 일단 딴 거 하지 말고 154쪽 빈칸 지금 최대한 채울 수 있는 거 지금 채워주세요. 시작.